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구 폭발의 결과. 2. 중동의 생명줄 부족. 3. 한국의 첨단 기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열기와 농업발전 부족은 아랍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랍 지역은 건조한 기후와 불균등한 강우로 인해 농작물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사막 지역이며 물의 부족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농작물 생산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농부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땅을 방치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등 다른 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기후 변화와 함께 아랍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한 건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기와 건조화는 농업 생산성을 더욱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아랍 지역에서는 물의 부족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농작물 생산성이 매우 낮아 먹을거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의 빈곤과 식량 부족을 야기하고 이는 또한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아랍 지역에서는 더욱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의 물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아랍 지역의 농업 생산성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지구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60억 인구는 이미 옛말이 되었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인 인구를 포함하는 경우 전 세계 인구 수는 이미 90억 명을 넘겼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인구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환경보호와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댐이나 저수지 등 관계시설을 늘리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막 지형을 가진 중동의 국가들은 이런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척박한 기후 속에서 물 부족 현상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동 국가들의 위기는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발맞춰 국제사회는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고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2050년 이후 그 밖에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 국가는 2060년 이후로 탄소제로 반열에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탄소제로 합의 이후에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국제사회는 해당 국가의 환경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합의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패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막대한 석유 자원을 가지고 과학기술이나 농업 및 제조업 하나 없이 천문학적인 부를 이룬 중동의 국가들은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혁명 앞에서 등과 학교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혁명 앞에서 새로운 국가 발전 원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며칠 전 한국 기업에 수천억대 규모의 사업을 맡기며 식량자 급류 100%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업국가가 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막국가인 사우디가 어떻게 농업국가가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조 원 규모의 한국식 수도와 전력 시스템이 적용되는 사실과 함께 또 다른 중동 부호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사우디보다 먼저 한국 기업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어 한국의 인기에 불이 붙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연간 1억 배럴에 달하는 일평균 석유 수요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7, G20 정상회담과 유엔의 국제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 전략이 채택되면서 2050년에는 석유 수요량이 현재의 절반 정도인 5천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1980년대 세계 인구가 40억 명이던 당시와 비슷한 규모이며 2050년의 세계 인구는 110억 명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이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에너지 패권이 현재보단 많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선두로 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률 상승으로 갈수록 경유와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도 산유국 패권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분위기의 위기감을 느낀 중동 국가들은 다양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석유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확보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애플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폭스콘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1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파운드리 공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배터리 업체인 SK온에게도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등
그동안 석유 시추 사업에만 의존하던 산업 구조에서 새로운 분야로 외적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우디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도 공급 직물 자원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상상 이상으로 물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기에 글로벌 반도체 공장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수도 공급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수자원 확보라 판단하고 최근 수자원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 8월 3일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500억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수자원공사 NWC의 주문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두산이 설계와 시공 및 건설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부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플랜트가 완공되면 일평균 60만 톤에 달하는 물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0만 톤은 대략 200만 명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물이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사우디에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 사우디 측이 한국 기업을 믿고 또 맡겼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담수화 공장은 역삼 투합 방식으로 바닷물에 불순물과 염분을 걸러냅니다. 정수기가 필터로 물을 걸러내는 것과 유사한 기술로 바닷물에 70기압 정도의 압력을 가해 반투막을 통과시켜 염분을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해당 기술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어 사실상 기술 독점을 이뤄낸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 8,500억 프로젝트를 수주하자마자 사우디 수자원공사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소 284억 달러 우리된 37조 원 이상의 1,429개 수자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며 사우디 왕국의 수도와 환경 기반의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고 상수도와 하수 처리장의 용량 증가부터 사우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수도 시스템 확대입니다. 여기엔 며칠 전 계약한 담수화 프로젝트 말고도 3곳 이상의 추가적인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농업 용수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지역 최대의 식량 수입 국가로 전체 소비의 80%가량을 수입 중입니다. 즉 자금률이 20% 수준으로 국제적인 흉작이 발생하거나 무역 여건이 안 좋아지면 국민들의 식량 주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사우디 측은 담수화 시설로 농업 용수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자원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농업을 이룩하여 식량 자금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중동 지역 식량 생산을 선점해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까지 하려는 상황이며 중동 지역 최대 농업국이 될 것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자 한국에 벼락을 오기도 했을 정도로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수자원 개혁으로 물 부족에서 물풍요국으로 나아가려 하자 이를 본 주변국인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도 한국의 담수화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며 20억 달러 이상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주변국들과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자국에서 진행하는 담수화 플랜트 완공이 늦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동의 부호국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해수를 담수화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전력입니다.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담수화해 공급하고 목표로 하던 첨단 제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농업에도 이용한 등 모든 산업의 필수적인 관문은 전력 생산입니다. 물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석유가 넘쳐나기 때문에 화력발전으로 석유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화력발전은 친환경과 거리가 멀기에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을 감축시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페널티를 받게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한다는 단점도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동 국가들은 넘쳐나는 석유에도 화력발전을 대체할 만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태양광 에너지는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풍력과 태양광의 효율이 부족하게 다른 부가적인 발전 수단으로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이 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유럽의회는 원자력 발전을 다시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키며 향후 840조에 달하는 원전 투자를 예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세계적인 원전 투자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올해 5월 사우디 정부는 한국식에게 1.4GW 규모의 원전 2개 건설하고 싶다는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사우디 측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중동 지역 최초의 원전이며 원전의 냉각수로 필요한 수자원이 부족한 사막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발전과 운영을 하고 있는 사상 최초의 원전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결과물입니다. 사우디 측이 목표로 하는 원전의 사업 금액은 12조 원이며 이를 통해 향후 60년 이상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비슷한 환경에서 건설된 UAE 바라카 원전으로 인해 이미 한국의 원전이 사우디 원전 사업의 최종 단계에 올라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경쟁업체로는 러시아의 원전이 있지만 추운 지방인 러시아 특성상 고온 건조한 사막 지형의 원전 건설 경험이 부족해 사우디 원전 안전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운영 안정성에서도 한국이 러시아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원전 관련 일화가 많으며 한국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었습니다. 꼼꼼하고 안정적인 일 처리를 우선시하는 한국인의 특성이 원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우디와 건설 경제부터 국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남미를 가리지 않는 전 세계적인 K방산의 진격이 중동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한국의 대공 미사일인 천궁을 1조 원 규모로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능과 재원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압도합니다. 사우디 인근의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에 앞서 천궁을 4조 원어치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명품 방산 장비입니다. 최근 사우디와 UAE가 경쟁적으로 한국의 방산 장비부터 건설과 에너지, 수자원을 비롯한 국가 인프라 사업을 한국과 계약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중동의 사막 국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이식받아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석유와 에너지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을 확보한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그 중에서도 사우디가 목표로 하는 중동 지역 최대 농업국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우디가 계속 한국에 연락을 취해오며 소통의 자리를 타진했고 결국 왕세자 방안이 확정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우디가 71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는 네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반적으로 사우디가 관심 있어 하는 건설 분야의 관련주들의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호재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사우디가 한국의 한 건물에 꽂혀 따로 연락을 줬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꿈꿔온 사우디 왕세자의 비전을 한국이 제시하면서 완전히 눈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사우디 측 요청으로 이뤄진 잇따른 협력 SOS로 또 다른 수주 잭팟이 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고 하는데 사우디에서 들려오고 있는 반가운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려 2,800조의 재산을 가졌다고 알려지고 있는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달 17일 방안을 확정하면서 710조 원에 달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빈 살만 왕세자 주도로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덩달아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 건설 사업 수주도 호황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비전 2030을 선포하고 대전환을 꾀하는 만큼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번 방안은 네옴시티 수주 기업과 투자처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전해집니다. 또 한국엔 이미 사우디에서 온 선발대들이 롯데호텔에 투숙하고 있으며 호텔 객실의 절반가량인 400여 개 객실을 모두 예약하면서 지난달 무산돼 떠난 사우디 수교 60주년 기념 왕세자 방안이 확실시됐습니다. 이런 소식에 한때 국내 증시에서는 네옴시티가 관련주로 분류되며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네옴 더라인의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를 수주한 한미 글로벌의 주가가 한 달 새 2배나 뛰었고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주가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수혜가 예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710조 원이 투입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옴시티는 사우디가 계획 중인 스마트시티로 홍해 인근 사막과 산악지대의 서울의 44배 넓이로 저탄소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옴시티는 물론 교통관광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무더 패키지로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은 메가 프로젝트 발주를 앞둔 사우디에서 뜨거운 수주 열기를 한껏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얼마 전 사우디 현지에서 사우디 주요 정부 인사와 발주처를 초청해 우리 기업을 알리는 한 사우디 혁신 로드쇼를 개최해 네옴시티 수주를 위한 사전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정부와 민간기업 22개사로 구성된 원팀 코리아 수주 지원단이 제2의 중동 붐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다양한 현장에서 쌓아온 건설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을 어필하며 건설을 넘어선 패키지를 차별점으로 제시했으며 사우디 정부도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빈 살만 왕세자가 꿈꾸는 사막에 짓는 170km 직선 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보면 한국의 혁신 기술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사우디는 더 라인을 통해 미래의 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정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더 라인은 인구 90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름 7km 규모의 팔각형 최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60제곱킬로미터 규모 관광단지 트로제나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곳에는 도시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외에는 도로도 자동차가 필요 없으며 모든 생활시설에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고 도시의 끝에서 끝까지 20분이면 종단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더 라인이 도보 3분 거리인 200m 너비에 양옆으로 롯데타워 높이의 초고층 건물들을 일렬로 세워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라인은 옆으로는 걸어서 3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좁은 쪽에 위로 하늘 높이 솟은 도시인 셈입니다. 여기에 도시의 길이는 170km로 그야말로 사막 위에 좁고 길게 그어진 한 줄기 직선 같은 모습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네옴 프로젝트 관련 수주를 앞으로도 싹쓸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사우디 교통 물류를 이끄는 수장이 우리 스마트 건설 기술과 블록체인에 엄청난 관심을 표하며 관련 기업과의 협력 의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사우디 혁신 로드쇼를 마친 뒤 살레 알 자세리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 기술을 적용할 기회를 더 많이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살레 알 자세리 장관은 우리 기업 6곳의 기술 발표 중 2곳만 듣고 자리를 옮겨 우리 국토부와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6개 기업 발표를 모두 들을 정도로 남다른 집중력과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더 사우디가 한국에 꽂힌 건 남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옴시티를 알 과학기술로 가득 찬 도시로 만들어 세계의 롤모델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진 빈살만 왕세자가 특히 네이버의 신사옥인 1784에 꽂혀 놀라움과 감탄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로봇 진화형 빌딩으로 건립된 1784는 로봇을 비롯해 알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로부터 미래형 공간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1784 내에는 로봇 80여 대가 자유자재로 운행 중입니다. 특히 이들 기술이 한데 담긴 아크는 네이버가 내년에 상용화를 시도하는 솔루션으로 아크는 AI, 로봇, 클라우드의 줄임말로 네이버의 로봇 제어 시스템을 통칭합니다. 이처럼 로봇 진화형 빌딩의 핵심 솔루션인 아크를 토대로 네이버는 1784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 미래형 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런 소식을 들은 빈살만 왕세자는 눈이 뒤집혀 네이버를 긴급히 찾았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그 이유는 네옴 프로젝트를 통해 빈살만 왕세자가 꿈꾸는 미래형 공간을 네이버가 완벽히 구현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네이버가 보유한 첨단 ICT 기술이 제격이라는 판단에서 네이버를 초청했고 이달 초 네이버 실무진은 사우디 현지에서 직접 자사의 앞선 기술을 사우디 정부에 브리핑했습니다. 네이버가 스마트 빌딩 구현을 위한 넘사벽 수준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만큼 빈살만 왕세자도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사우디와는 수소,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우디가 한국의 수소 기술에 매우 관심을 보이면서 사우디 요청으로 면담이 잡힐 정도로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측 요청으로 성사된 회담에서는 수소 정책과 모빌리티, 암모니아 발전 등 협력을 통해 수소 생태계 구축에 도움을 달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게다가 원전 분야에서는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우리 정부의 화상 면담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노골적인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이 사우디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모로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기대되고 있는 이유인데요. 사우디가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만큼 조만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주 소식이 물밀듯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일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 설립을 약속한 현대차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일하러 뒤통수를 때린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만 TSMC의 애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TSMC의 최근 발표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SMC 공장을 통해 미국에서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크게 홍보해왔는데 최근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간선거 전에 TSMC와의 협력을 자신의 경제치적으로 내세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이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인텔을 잡기 위해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리면서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조지아주 내 현대차 전기차 EV 전용 공장 기공식을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현대차 조지아 공장 기공식 이후 성명을 내고 국내에서 우리 제조업과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내 경제 어젠다가 미국 국민을 위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조지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미국 조지아에서 연간 30만 대 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장은 내가 지난 5월 한국을 순방할 때 기공 계획이 발표됐다며 일정보다 몇 개월 앞서 기공식이 열린다는 사실에 신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8,000개가 넘는 전기차 배터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대의 약속은 브라이언 카운티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현대차와의 협력을 기뻐한다면 기공식에 참석해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화를 통해 현대차와의 약속을 대신했고 이로 인해 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측에서는 기공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에게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대놓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TSMC의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TSMC가 설립하는 미국 매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1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초 TSMC가 120억 달러 17조 원을 투자해 애리조나에 건설한 12인치 300mm 웨이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는 미국 측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미국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보는 다만 TSMC가 미중 과학기술 전쟁이 벌어지는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나친 주목을 피하기 위해 미국 측 사업 책임자 명의로 초청장을 조용히 발송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은 미국 측이 TSMC의 미국 공장 투자를 주목하고 있고 반도체 자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반도체 자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TSMC의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을 짓겠다고 2020년 5월 공식 발표했습니다. TSMC는 오는 2024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첨단 공정인 5나노미터 나노미터 10억 분의 1미터 공정 반도체 제품을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TSMC는 미국 공장에서 5나노미터 공정 외에 3나노미터 공정으로도 2026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오는 4분기 말로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애초 지난달 말부터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계획했지만 생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다라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며 내년 완전 가동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터프치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크리스 밀러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3나노미터 양산 연기와 관련해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이 더 어려워지면서 어느 기업이든 휘청일 수 있다며 TSMC도 시장에서의 우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회로폭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성능이 높아지고 동시에 소비하는 전력도 줄어듭니다. 반도체 업계가 미세 공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이 가능한 회사인 TSMC와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3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수년간 큰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위해 28조 원을 투입하고 수천 명을 고용했는데
동종 업계 2위 삼성전자가 먼저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새로운 공정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이 적용된 1세대 3나노미터 반도체를 처음 양산했습니다. 3나노미터 반도체는 기존 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전력 소모는 45% 적고 성능은 23%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에 성공한 뒤에도 TSMC는 3나노미터 공정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7월 TSMC는 3나노미터 공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5나노미터 공정 기술 개발보다 3, 4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과 관련해 수율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3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보다 직접 소자 밀도가 50% 증가해 더 많은 비용과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TSMC 3나노미터 양산이 연거푸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에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산 미세 공정은 양산 안정화를 먼저 이룬 파운드리에 주문이 몰리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TSMC 양산 로드맵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TSMC의 1.4나노미터 양산 시점은 2028년으로 추정돼 앞으로 몇 년간은 삼성전자가 기술력 우위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문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4, 5나노미터 반도체는 TSMC보다 개발 일정과 성능이 뒤처졌던 것이 맞다라며 하지만 고객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의 3나노미터 공정에 대한 기대감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 역시 TSMC는 2나노미터부터 GAA를 도입한다며 먼저 GAA를 적용한 삼성에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GAA는 반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입니다. TSMC가 2나노 양산 전까지 유지하기로 한 핀펫 성빈 FET 방식보다 누설 전류를 줄이고 트랜지스터 성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긴장하는 것은 TSMC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텔도 최근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크게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텔이 2025년까지 약 100억 달러 썬드 약 14조 원 비용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반도체 빅테크들이 연이어 어퍼마카에 대비한 긴축 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고 기업 중에 유일하게 감축 감산 없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10여 년 전 풍부한 자본과 생산 규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기업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내년에 운영 비용 중 30억 달러 약 4조 원을 절감하고 2025년까지는 80억 1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계획도 수정했습니다. 데이브 진스노 인텔 최고 재무 책임자 시포는 올해 초 270억 달러 설비 투자액을 계획했지만 현재 210억 달러 규모로 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약 8% 정도 축소한 수치입니다. 최근 인텔 외 글로벌 반도체 매출 비고 기업들이 예산 감축이나 투자 축소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내년 설비 투자액을 기존보다 각각 50%, 30% 이상 감축한다고 발표했고 대만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10% 정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보기술 IT 수요 둔화,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했던 투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고 중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 역시 어퍼마카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3%나 깎인 5도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에만 47조 7천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연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또한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27일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달 초 미국 실리콘밸리 삼성 테크데이 행사에서 네이비츠 반도체 투자에 관한 회사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감산이나 투자 축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간 클린룸을 미리 지어놓고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는 이른바 쉐이퍼스트 전략을 위해 평택, 미국 테일러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불황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크게 생산 규모, 풍부한 자본, 원가 경쟁력이 꼽힙니다. 삼성은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D램은 41.1%,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약 67만 장, 낸드 플래시는 36.6%월 약 65만 장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설비 구축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거대한 생산 인프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상당한 우위를 확보한 셈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보유한 120조 원 현금 금융 상품 포함은 불황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받쳐주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6월 3나노미터 파운드리 세계 최초 양산, 극자외선 EUV 기반 D램, 128단 저장 공간을 한 번에 쌓을 수 있는 낸드 공정 등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로 투자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잔혹했던 글로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시장을 휘어잡고 있던 마이크론과의 가격 출혈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2000년 18.9%였던 D램 시장 점유율을 2002년 33.1%로 끌어올렸습니다. 2008년 또다시 벌어진 메모리 공급 과잉 현상에서도 생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당시에도 20나노미터 D램 원가 경쟁력과 생산 규모를 기반으로 버텨냈으며 라이벌 업체인 독일 키몬다, 일본 LP다를 2009년과 2012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는 규모의 경제, 원가 경쟁력, 현금성 자산 측면에서 감산할 필요가 없으며 유동성 걱정도 없고 오히려 민수합병막 기회도 찾아볼 만한 절호의 기회라며 메모리 경쟁사 대비 나 혼자만 레벨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투자로 TSMC를 제친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현대차 기공식을 폐시하고 TSMC를 방문하려는 바이든에게 삼성전자가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